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복구 세미나에서 320 전산 대란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된 명정부기술 용산센터에서 지점장을 맡고 있는 장수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정확하게는 오주신데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에서 전산 관련해서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 쪽 여러 군데에서 그 이름을 320 전산 대란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데 그 320 전산 대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기 저희 주요 거래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조금이라도 좀 얻고 가시는 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차는 처음에는 이제 320 전산 대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당시 3월 20일부터 거의 2주 이상 좀 매스컴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하드디스크 내에서 어떤 식으로 손상이 입었고 변화가 갔었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320 전산 대란을 거치면서 저희 명정보 기술로 복수를 의뢰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과연 그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쪽으로 복구를 의뢰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얘기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 320 전산 대란 관련해서 명정보 기술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았겠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희가 복구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20 전산 대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인터넷에 위키백과에 정의가 되어 있는 320 전산 대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0 전산 대란은 2013년 3월 20일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과 기업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다수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320 전산 대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컴퓨터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던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악성 코드 검사를 하게 되면 저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PC를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많으신 경우에는 수백 가지 이상의 악성 코드들이 감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악성 코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내용은 APT 방식을 이용해서 각종 시스템에 침투를 하게 되는데 APT 방식이라는 것은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고 보통은 CH 바이러스 이전에서부터 많이 얘기가 됐었던 트로이 공간 형태로 각종 보안이나 그런 취약점들을 통해서 PC로 접근을 해서 시스템 루트 권한을 획득하고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탈취를 해나거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망치는 그런 방식을 APT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AP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APT 공격 방식을 사전 안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아까 하드디스크의 역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러 군데 분산해서 백업을 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이 공격을 막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해결을 찾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드디스크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일이 진행됐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하드디스크 내용이 일반 정상적인 하드디스크 내용을 보는 거고요. 하드디스크의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요번에 그 문제가 됐었던 악성 코드 중에서 프린트패스 악성 코드에 감염된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그 부분입니다. 하드디스크 안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하드디스크는 몇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쓸 건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파티션으로 나눠서 쓸 건지 정보가 하드디스크의 가장 첫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첫 부분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패스라는 그 텍스트로 덮어 쓰여지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나눠져 있었는지, 기존의 C 드라이버가 뭔지, D 드라이버가 뭔지에 대한 정보들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안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320 전산대란이 처음 발생을 했을 때 각종 레스캠에서 가장 많이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프린트패스라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프린트패스 말고 파스타티라는 그 텍스트로 오버라이트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로마 부분의 중고경대의 제1열과 제2열, 제1열이 하스타티라고 하고 제2열이 프린트패스라고 하는데 하스타티가 먼저 발생을 했고 프린트패스가 두 번째로 나왔고 그 다음 나올 게 이제 트리아리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었죠. 실질적으로 그 세 번째 트리아리라는 텍스트 형태로 필된 것은 없었고요. 이번에 360 전산대란 같은 경우에는 하스타티와 프린트패스 두 가지 형태의 그 덮어쓰기가 진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하드디스크 내지는 뭐 다른 미디어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가장 많은 범위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윈도우 계열이 가장 많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고 그다음에 윈도우 계열에서도 파일 시스템 종류에 따라서 FAT를 사용했었던 메모리, USB 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NTFS 방식을 사용한 하드디스크가 공격 타깃이었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주요 서버라든지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을 사용했었던 리눅스나 솔라리스 등의 유닉스 계열의 OS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 파일 시스템별로 손상이 입은 양상이 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그거는 악성 코드가 대부분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하드디스크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MBR 영역이라고 해서 하드디스크의 가장 처음에서 하드디스크 파티션 종류를 나눠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파티션을 나눴으면 각 파티션별로 이 파티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라고 정보들을 집어넣게 되는 부트 섹터라고 있습니다. VBR이라는 영역인데 그 VBR 영역도 똑같은 텍스트로 오버라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VBR 영역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VBR 영역의 백업본을 또 하드디스크 파티션의 가장 뒤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백업본도 똑같은 이 텍스트로 오버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사용이 됐었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같은 텍스트로 덮어쓰기가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FH32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R 부분하고 그다음에 VBR 부분만 오버라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NTFS 같은 경우에는 MBR하고 VBR 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안에 각종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많이 경험을 하셨었던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 디도스라고 하면 네트워크 공격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로 인해서 좀비 PC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었습니다. 그 좀비 PC들 손상을 입은 상태가 이번 거하고 비슷한 유형들이 있는데 엑셀 파일이라든지 문서 데이터들의 첫 번째 가장 앞쪽 부분에 쓰레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파일 자체를 손상시켜버리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번 320 전산대란에서도 그런 종류의 공격들이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각종 각 사이트별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 어떤 사람은 거의 100%가 완벽하게 보관되는데 어떤 하드디스크는 손상률이 100%가 아니라 뭐 70%, 60% 되는 디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스크립트가, 컴포드의 스크립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느냐에 따라서 손상 정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계열 말고 그 다음에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은 어떤 식으로 공격이 진행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서버부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리눅스의 서버부 같은 경우에는 드롭필 현상들이 많습니다. NTFS나 FAT 같은 경우는 MBR과 VBR의 프린트패스나 핫스타트 같은 텍스트명으로 덮어쓰기를 하게 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드롭필, 그러니까 디스크의 처음부터 끝까지 0으로 채워버리는 그런 형태의 공격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손상 정도 심한 것들이 많았어요.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로필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아크로드 분석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닉스 계열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로필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이즈를 정해놓고 덤프를 띄워가면서 6메가, 10메가 정도를 제로필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빈 영역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제로필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언뜻 보기에는 데이터가 다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용량이 큰 데이터라든지 파일 이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계열의 파일 시스템보다는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서버 OS 쪽에서 손상이 더 심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이번 전산 대란 관련해서 저희 쪽 저희 명조보 기술에서 복구 작업을 한 것이 전체 복구 수지의 70에서 80%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각종 매스컴에서 여러분들도 접하셨겠지만 32,000대가량의 디스크가 손상이 된 것 같다라고 집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쪽에서 점수를 집계를 한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3월 20일이라서 32,000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2,000대 정도가 손상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복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복구 전체 수주량을 보면 저희 쪽에서는 약 70에서 80% 정도를 저희 명정복구 기술로 처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왜 저희 명정복구 기술 선택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명정복구 기술은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3개 지점을 포함을 해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다음에 오창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오창의 본사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클린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에서 자체적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쪽으로 복구 기수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엔지니어 그룹. 우리 명정복구 기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복구 작업을 하셨던 엔지니어 분들만 10분이 넘습니다. 저희 우리 나라에서 데이터 복구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보통은 데이터 복구 엔지니어가 1명에서 2명, 많아도 5명이 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하는데 명정복구 기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시니어 엔지니어만 10명. 그런 고급 분야가 저희 명정복구 기술에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빠른 분석과 가장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3월 20일에 저희 명정복구 기술로 복구 수주가 접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중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이 복구 전문 교육을 위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기간에 워낙 많은 복구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복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비엔지니어가 작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복구 작업을 진행한 전체 엔지니어가 40여 명이 있는데 그 전체 엔지니어가 전적으로 복구 교육을 이수를 한 엔지니어들로만 복구 작업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그 명정고기술 전체 회사의 모든 직원이 총 합심해서 이번 일을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복구 엔지니어뿐만 40명의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복구 작업 서포트했던 인원들이라든지 다 포함하게 되면 200명이 넘는 그 직원들이 매달려서 이번 320 대사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분 하나가 그 제가 다니다 보면 이번에 많은 돈을 버셨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따가 동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이번 320 전산대랑 같은 경우에는 기간으로 보자면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었고 그 수주량으로 보자면 10,000건이 넘는 만여 건이 정도 되는 그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복구 수주를 처리를 하게 되면서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동고기술은 복구를 전담하는 엔지니어는 복구만 합니다. 복구를 전담하는 엔지니어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복구를 하는 엔지니어는 복구를 하는 곳에만 집중을 합니다. 복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복구에 들어가는 자재가 많다든지 복구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다면 만약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수익성을 따져서 어느 정도에서 커트를 하고 이거 이상 넘어가면 복구를 아예 중단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구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끝까지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저희 명정고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본자면 처음에 320 전산대란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회사 최고 경영진으로 특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수를 하고 복구 비용보다는 최대한 빨리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복구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복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별하게 지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구 수주를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그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복구를 해드릴까에 최대한 중점을 맞춰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평소보다 복구 수주는 평소에 4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수익은 1.5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저 4배라는 것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4배인 거고 단기간 약 7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사이에 폭발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3월 20일부터 그 3월 말까지 거의 뭐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하루 건너서 하루씩 자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수익은 평소에 1.5배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50%라는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은 그 큰 비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작업을 했던 정사적으로 진행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것에 비하자면 1.5배가 많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을 해서 저희 명정고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큰 이슈의 사건들을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명정고기술은 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잠깐의 이익이라든지 눈앞의 이익에 탐나지 않고 최대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라든지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상동 전산대란을 통해서 본 경정보 기술의 대응과 복구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